고체 로켓? 고철 덩어리로 뭐 한다는 거야? 미국은 오만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빠지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분 후 내가 잘못했어. 일단 말로 하자고. 진정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핵개발 감당 못하고 꼬리 내린 트럼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수석 전략자산 분석관 알리스터 킹트랩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풀어놓을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오판의 기록이거든요. 30년 가까이 전략자산을 분석해온 제가 동양의 한 작은 반도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저는 며칠 전 영국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출장길에 올랐거든요. 미합중국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의 고위 전략 분석관인 토마스라는 사람과 합동 브리핑을 갖기 위해서였죠. 토마스는 서방 전략 분석가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명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나온 데다 추진공학 분야에서 논문도 여러 편 썼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이 곤두서 있더군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토마스가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성사진 몇 장과 보고서 한 뭉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요. 알리스터, 잘 왔어요. 이거 좀 봐줘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사진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한반도 남쪽 어딘가의 시험 발사장 같았어요. 거대한 수직 발사대가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발사체의 하단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한국이에요. 미사일 지침이 풀린 다음부터 저 사람들이 우주 발사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섰는데 글쎄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고집한답니다. 알리스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우주 발사체라는 건 정밀한 추력 제어가 생명입니다.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우주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액체 연료 엔진을 씁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도 그렇죠. 액체는 밸브만 잠그면 추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고체는 한번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거든요. 마치 한번 던진 화살 같은 거예요. 토마스가 펜을 책상에 탁 던지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죠. 추력 제어도 안 되고 비추력 효율도 액체보다 한참 떨어져요. 저게 우주 발사체로 쓰이려면 단수도 늘려야 하고 페이로드도 줄여야 하고 결국 돈만 2배로 쓰고 성과는 절반밖에 못 내는 짓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관의 입장에서 보면 토마스의 말이 100번 옳았거든요.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비효율적이다. 이건 추진공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상식이라는 게 가끔은 사람의 눈을 가리는 안대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학생이 명문대 입시를 앞두고 다른 학생들이 다 푸는 정석 문제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노트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련하다고 하시겠죠. 시간 낭비라고 혀를 차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이 시험장에서 만점을 받아 나온다면요.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상한 노트가 사실은 출제자조차 모르는 비밀의 답안지였다는 걸요. 토마스는 그날 저녁 비행기로 곧장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거죠. 며칠 전부터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ADD라는 기관에서 대형 고체 추진기관 시험 발사 신호가 잡혔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요. 토마스는 이걸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전략 무기 개발의 위장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알리스터, 저 사람들 말이죠. 우주 발사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은 대륙 간탄 도탄을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고체 연료라는 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요. 명령만 떨어지면 몇 분 안에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액체는 연료 주입에만 몇 시간이 걸리지만 고체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이거든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토마스의 말이 맞다면 이건 단순히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맹국이라는 나라가 뒤에서 몰래 칼을 갈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저는 토마스를 따라 서울행 비행기에 동승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에도 보고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무엇보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토마스는 내내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자료는 서방추진공학계의 권위자들이 작성한 분석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체 로켓 설계는 추력 제어 메커니즘이 부재하며 단분리 방식 또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구조이다. 우주 발사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만약 강행할 경우 기술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기술적 자살 행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토마스가 보고서를 덮으며 저에게 속삭였죠. 알리스터, 우리가 가서 분명히 못 박아야 해요. 그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설계를 당장 빼버리라고요. 동맹국의 호의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들 정말 큰일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름 아래로 펼쳐진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토마스의 말은 분명 논리적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였을까요?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만약 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그들이 일부러 비효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비효율로 보이지만 실은 다른 차원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추진공학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에서 벗어난 길은 모두 오답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하면서 토마스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미련한 동맹국이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기 전에 형님의 입장에서 따끔하게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안전벨트를 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부디 우리의 판단이 옳기를. 부디 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그런데 말이죠.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될 그 며칠이 제 30년. 분석관 인생의 모든 전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서늘한 침묵 뒤에 어떤 괴물이 봉인 해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측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의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거기에는 김도현 책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영어가 아주 유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에 미소가 없었어요. 의례적인 환영 인사조차 건성이었죠. 마치 귀찮은 손님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안흥 시험장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히 쉬시죠. 토마스가 뒷좌석에 몸을 묻으며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친구 태도 좀 봐, 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동맹국의 고위 분석관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한국 측은 그런 격식을 일부러 생략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치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시험장을 보러 왔느냐, 그냥 보여달라니까 보여주는 거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 같았달까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는 매끈했고 멀리 보이는 도시들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어 있었어요. 토마스는 내내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저는 자꾸만 김도현 책임연구원의 그 무표정한 옆얼굴에 시선이 갔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마치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시험을 치러가는 학생처럼 말이에요. 충청남도 안흥에 있는 종합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보안 검색대만 3군데를 지나야 했고 그 사이사이에 무장한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토마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의 시험장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 수준이었으니까요.
시험장 본부 건물 안으로 안내받은 우리는 곧바로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발사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사대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물체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고체 로켓과도 달랐어요. 일단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직경이 어림잡아도 3m는 좋게 넘어 보였고 높이는 어림잡아 50m 가까이 되어 보였죠. 회색빛 동체에는 한국 국기와 함께 알아볼 수 없는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서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알리스터, 저게 정말 고체란 말이에요? 저 직경이면 내부 추진제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실 안쪽 벽면에 띄워진 거대한 화면에 추진기관의 단면도가 그대로 띄워져 있었거든요. 한국 측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도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보여줘도 너희는 모른다. 보고 가서 보고서를 써봤자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이 화면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통제실 한가운데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토마스가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 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고체입니까? 액체로 가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우리 쪽 분석으로는 이 설계가 우주 발사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박상훈 수석 연구위원은 잠시 토마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옅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차갑던지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권투 시합을 보러 갔는데 상대 선수가 워밍업도 안 하고 가운만 걸친 채 링에 올라옵니다. 코치도 트레이너도 없고 그저 혼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모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종이 울리는 순간 그 선수가 단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워밍업이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워밍업이 의미 없을 만큼 압도적인 실력이었다는 걸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유리벽에 거의 얼굴을 대다시피 한 채 발사대를 응시했습니다. 액체 로켓이라면 이 시점에서 산화제와 연료를 주입하느라 한참을 보내야 했겠죠. 극저온 연료 때문에 동체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발사 직전까지 수십 명의 인력이 케이블을 분주하게 점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한국의 고체 로켓은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동도 없이요. 마치 잠든 거인처럼 말이죠. 5, 4, 3, 2, 1.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발사 버튼이 눌렸다는 표시등이 들어오자마자 그 거대한 동체가 지면을 박차고 솟구쳤어요. 예열도 망설임도 그 어떤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액체 로켓이라면 점화 후 1, 2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떠오르는 게 보통이거든요. 추력이 자체 무게를 이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점화와 동시에, 아니 점화라는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 괴물은 그냥 사라졌어요. 단 1초였습니다. 단 1초 만에 그 거대한 동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통제실의 화면에는 속도 그래프가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음속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채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도 표시기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10km, 20km, 30km. 마치 누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누르는 것처럼 고도 숫자가 정신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괴물이 아주 미세하게 자세를 틀더군요. 화면에 표시된 궤적이 부드럽게, 정말이지 부드럽게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체 로켓은 추력 제어가 안 됩니다. 한번 점화되면 끝까지 타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밀한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공학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의 로켓은 마치 액체 엔진처럼 추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궤도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연속으로 말입니다. 토마스가 박상훈 수석 연구위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위원님,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건 고체 로켓의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추력 벡터 제어 노즐을 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인가요? 박상훈 수석 연구위원은 여전히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분석관님, 저희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풀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 그 모든 것이 풀린 지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추진공학의 상식을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비효율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고체 연료로요. 토마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 옆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마지막 데이터를 응시했어요. 페이로드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완료. 그 짧은 두 줄의 문장이 제 분석관 인생 30년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봉인이 풀린 괴물은 이미 성층권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우리는 그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두 눈으로 목격하라고 초대받은 증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시험 발사가 끝난 뒤에도 통제실 안의 공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들은 차분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토마스와 저는 여전히 화면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토마스는 손에 든 태블릿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죠. 그가 두드리는 숫자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스터, 잠깐만요. 이거 좀 같이 봐줘요. 토마스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속삭이는 사람처럼요. 그가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방금 막 끝낸 추력 계산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군요. 일단 분리 시점의 속도 데이터예요. 제가 방금 화면에서 본 그대로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결과예요.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로 읽었을 때 제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토마스, 이거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안 됐어요. 3번 검산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토마스가 계산한 이 로켓의 운반 능력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우주 발사체가 아니었어요. 만약 페이로드 위치에 위성 대신 다른 무언가를 실으면, 그러니까 탄두를 실으면 이 로켓은 어림잡아도 8톤에서 9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였습니다. 8톤이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대륙간탄 도탄이라 불리는 무기들이 운반하는 탄두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톤에서 2톤 사이입니다. 많아봐야 3톤이고요. 그런데 8톤이에요. 8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통제실 한쪽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거든요.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손등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더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리스터, 우리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비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추력 제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주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단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인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스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우주는 곁다리였던 거예요.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안쪽에서 박상훈 수석 연구위원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새로운 자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토마스 앞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분석관님, 이왕 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동 쪽에서 들어온 영상입니다.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긴 합니다만 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토마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상 파일이 담긴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박상훈 수석연구위원이 통제실 한쪽의 모니터에 그 영상을 띄워주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막 한가운데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중동 어딘가의 분쟁 지역인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황량한 모래 언덕 사이로 위장막이 덮인 진지가 보였고 그 한쪽 구석에 한국에서 수출했다는 천공 2형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중동의 한 우방국이 이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들여갔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어요. 영상은 야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적군으로 보이는 무장 세력이 어둠을 틈타 진지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천공포대를 파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진지 한복판에서 모래로 위장되어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덮개가 슬금슬금 열리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잠든 화산이 깨어나듯이 말이에요. 저는 화면에 코를 박다시피 했습니다. 그 덮개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가 방금 안흥에서 본 그 괴물의 작은 형제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략 무기, 그러니까 현무 계열의 가장 최신 모델이었죠. 침투에 들어오던 적군 병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한국제 무기는 천공포대뿐이었거든요. 그 아래에 이런 괴물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발사 섬광이 한 번 번쩍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멀리 떨어진 적군의 지휘시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보통 전술 미사일이라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규모의 표적을 한 방에 지워버린 거예요. 토마스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가 박상훈 수석연구위원을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위원님, 저게 도대체 뭡니까? 저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박상훈 수석연구위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보신 발사체와 같은 계열의 추진기관을 사용합니다. 다만 용도가 다를 뿐이죠.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속으로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은 우주 발사체와 전략 무기를 사실상 같은 기술 기반 위에서 동시에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평화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구 반대편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는 무서운 얼굴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얼굴은 사실 같은 몸뚱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동네 배달 음식점을 차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따끈한 음식을 10분 안에 배달할 수 있다면요. 동네 사람들은 그저 맛있는 짜장면을 먹는다고 좋아하겠지만 그 배달망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보유국을 떨게 만드는 배달 능력.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성비 전략이었죠. 토마스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통제실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가 미국 본부에 긴급 보고를 넣어야 한다며 위성통신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분석관의 얼굴이 지금은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죠. 알리스터 본부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이 비공식적으로 대륙 간탄 도탄급 운반 수단을 완성했다고요? 그것도 핵을 안 가진 상태에서요? 저는 못 믿겠어요. 본부도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토마스,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는지 인정하는 거고요. 토마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 첫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어깨너머로 읽었습니다. 긴급, 한국 측이 보유한 신형 고체 추진기관은 위성 발사체와 전략 운반 수단의 경계를 사실상 허물었음. 운반 가능 중량 추정치 8톤 이상. 사거리 재계산 필요. 본 분석관의 기존 보고서 전면 수정 요청. 토마스가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흥의 하늘은 어느새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 하늘 어딘가에
오늘 이곳을 떠난 그 괴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비효율이라 비웃었던 그 길이 사실은 이 작은 반도가 4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가장 효율적인 복수의 경로였다는 사실을요. 토마스가 단말기를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저녁 통제실 안의 모든 공기를 대신해 주었죠. 우리가 졌어요. 완전히. 토마스가 본부에 보고를 올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능 시험장 안에 마련된 숙소에서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보냈어요. 토마스는 새벽 내내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이 작성했던 과거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제 본 그 광경이 자꾸만 되살아났거든요. 단 1초 만에 사라진 그 거대한 동체,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솟아오른 또 다른 형제의 모습이 말이에요. 아침 7시 정각에 누군가 우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우리를 안내했던 김도현 책임연구원이 서 있더군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무뚝뚝함 속에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보였어요. 국장님께서 두 분을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시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토마스와 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를 응대했던 사람은 박상훈 수석연구위원이었지 국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더 윗선이 우리를 부른다는 건 무언가 더 보여줄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더 무거운 경고를 하려는 것이거나요. 우리는 김도현 책임연구원을 따라 본부 건물의 가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몇 번이나 꺾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는 보안카드를 3번이나 찍고 나서야 한 사무실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에는 아무런 명패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김도현 책임연구원이 노크를 하자 안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방의 주인을 보았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명패에 백태윤 국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의 힘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토마스가 살짝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어제 시험 발사는 잘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토마스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봐서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백태윤 국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 앉기를 권하지도 않고 곧바로 말을 꺼냈어요. 두 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따라와 주시죠.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를 따라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더군요. 한 층, 두 층, 세 층.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점점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지하 4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형광등이 길게 늘어선 좁은 통로 끝에 거대한 금속 문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백태윤 국장이 손목에 보안장치를 갖다 대자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 안에 펼쳐진 광경은 어제 본 발사대와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방 안은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다만 그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은 책이 아니었어요. 빛바랜 누런 서류철과 손때 묻은 노트와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추진제 시료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젊은 한국인 연구원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1970년대 후반이더군요. 백태윤 국장이 진열장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석관님, 여기 보이는 시료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토마스가 진열장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회색빛, 검은빛, 짙은 갈색의 작은 덩어리들이 라벨과 함께 줄지어 있었어요. 라벨에는 알아볼 수 없는 한글 약자와 함께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체 추진제 시료 같은데요. 그런데 이 양은? 맞습니다. 고체 추진제 배합 시료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추진제 연구를 맡고 있었던 그 모든 시기에
한국은 이 지하 4층에서 묵묵히 시료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말이에요. 토마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모든 게 네,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백태윤 국장은 그 한마디를 던지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침묵하는 동안 진열장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 해도 빠짐없이 시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단 하나의 작은 덩어리뿐이었고 어떤 해에는 10개가 넘는 시료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그 시료의 개수와 색깔의 변화가 한국 추진제 기술의 발전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40년 동안 한 가지 일만을 묵묵히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이 와서 그만두라고 압박하고 예산도 제대로 못 받고 가끔은 비웃음까지 사야 하는 그런 일을요. 보통 사람이라면 10년도 못 버티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그걸 40년 동안 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대를 이어서 말입니다. 백태윤 국장이 진열장 옆에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표지에 손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더군요. 그가 그 서류철을 열어 토마스에게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적혀 있는 배합비는 1983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우리 선배 연구원 한 분이 미국 출장 중에 어렵게 얻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풀어 쓴 노트입니다. 그분은 이 노트를 완성하시고 2해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42살이셨죠. 과로사였습니다. 토마스가 노트를 보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방의 분석관들은 한국의 추진제 기술을 항상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왔습니다. 늘 한 단계 아래로 평가했죠. 액체 연료 분야에서 한국이 뒤처져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액체에서 일부러 한 발 물러나 고체에서 2발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막으면 막을수록 더 깊이, 더 단단하게요. 백태윤 국장이 다른 진열장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시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노즐 모형과 함께 하이브리드 형태의 추진 기관 단면도가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탐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위성 발사체 개발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 과정에서 고체와 액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어제 두 분이 보신 그 발사체의 핵심입니다. 토마스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하면서 백태윤 국장에게 물었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다면, 만약 사거리 지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한국의 기술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백태윤 국장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마 지금만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대답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강대국의 견제가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가장 좁은 틈새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내는 장인으로 키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손목을 묶어놓고 한 손으로만 싸우라고 한다면 보통은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묶인 손목 안에서 40년을 버틴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그 한 손이 두 손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토마스가 백태윤 국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무언가를 인정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까지 작성한 모든 보고서를 폐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백태윤 국장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열장 안에 가장 오래된 시료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가리킬 뿐이었어요. 1978년이라는 라벨이 붙은 그 작은 덩어리가 48년의 침묵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안흥에서 돌아온 뒤 토마스와 저는 각자의 본부로 흩어졌습니다. 토마스는 곧장 워싱턴으로 향했고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헤어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마스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체념한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리스터,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와줄 수 있어요. 백악관에서 비공식 자문단을 꾸리는데 영국 쪽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토마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처럼 말을 흘렸어요. 아르테미스 말이에요. 그달 탐사 계획. 결국 한계에 부딪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은 업계에서 이미 한참 전부터 떠돌고 있었거든요. 액체 엔진의 잦은 결함,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예산, 거듭되는 일정 지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한 거였죠. 한때는 인류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그 거대한 계획이 이제는 거대한 짐이 되어 미국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기로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토마스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더군요. 한 달 사이에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깊어졌고 늘 단정하게 빗어넘기던 머리도 오늘은 어딘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차를 타고 백악관 인근의 한 비공식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토마스가 천천히 그간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리스터,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우리 본부 분위기는 패닉이에요. 액체 엔진의 진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사가 또 한 번 연기됐거든요. 그러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한국 얘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고체 추진 기술을 가져다 쓰면 안 되겠냐고요. 처음에는 다들 웃었어요.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웃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의 봄 햇살이 길가의 벚꽃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 위로 안흥의 그 거대한 발사대가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항공우주국의 고위 관계자들, 국방부의 자문관들, 그리고 백악관에서 파견된 보좌관 한 명까지요. 그런데 회의실 한쪽에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더군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백태윤 국장이었어요. 그 옆에는 김도현 책임연구원이 통역 자료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본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차분하고 무뚝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에 차 있는 그 얼굴 말이에요. 회의가 시작되자 미국 측 항공우주국 부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빙빙 돌려 말하더군요. 양국의 우호관계가 어떻고 우주탐사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가 어떻고 동맹의 가치가 어떻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본론을 꺼내기가 그렇게 부끄러우신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게 그 기술을 빼버리라고 압박하던 입장이었으니까요. 부국장의 긴 서론이 끝나자 백태윤 국장이 천천히 잔을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국장님, 본론을 말씀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부국장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군요. 그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자료를 뒤적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사용 예정이던 보조 추진체가 진동 안정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에서 노즐 내부의 침식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발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국 측에서 개발하신 고체 추진 기관의 안정성 기술을 저희에게 일부라도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던 그 기술 말씀이시죠. 저는 백태윤 국장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게 웃었을 뿐이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우아하던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40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 한 표정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백태윤 국장이 가방에서 작은 영상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가 회의실의 화면에 영상을 띄우자 또 다른 시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거대한 화강암지대 위에 설치된 시험용 표적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덮개 아래 깊은 갱도가 파여있는 전형적인 강화 지하시설의 모형이었죠. 먼저 다른 나라에서 만든 미사일 한 발이 표적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폭발은 표면에서 멈췄습니다. 콘크리트 덮개에 큼직한 구덩이가 생겼을 뿐 그 아래의 갱도는 멀쩡했어요.
그 다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제 고체 로켓이 같은 표적에 떨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폭발음은 첫 번째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어요. 콘크리트 덮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래의 갱도도 사라졌어요. 그 아래에 있던 모든 것이 그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태윤 국장이 조용히 영상을 정지시키고 말했어요. 표면에서 터지는 것과 관통한 뒤 터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추진제는 일정한 깊이까지 도달한 다음에야 최대 출력을 냅니다. 그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추진제 배합비와 노즐 소재죠. 토마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장님, 노즐 소재는 어떤 걸 쓰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 온도를 견딜 만한 복합제가 사실상. 백태윤 국장이 토마스의 말을 살짝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산 소재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모두 빼버렸습니다. 대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소 복합제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방금 보신 영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산 소재를 다 빼버렸다는 그 한마디에는 우리 서방 분석관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한때 일본의 소재 산업에 의존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그 의존을 끊어내기 위해 자체 소재 개발에 매달려왔다는 사실, 그 결과. 지금은 일본산을 능가하는 자체 복합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짧은 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었던 거죠. 탄소 복합제, 자체 배합비, 40년의 시료. 백태윤 국장, 박상훈 수석 연구위원, 김도현 책임연구원, 이름 모를 수백 명의 한국 과학자들, 그리고 1978년에 만들어진 그 작은 시료 한 덩어리. 저는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술 사용료, 공동 연구, 인력 교환, 그 무엇이든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르테미스 계획이 무사히 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국의 그 안정성 기술을 일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야구를 가르쳐온 대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후배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의 그 변화구 그립을 좀 알려달라고. 내가 던지는 공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후배는 한때 그 대선배에게 야구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 핀잔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선배가 후배의 그립을 배우러 온 거예요. 이게 어떤 광경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워싱턴의 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백태윤 국장은 부국장의 부탁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김도현 책임연구원과 한국말로 짧게 무언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고는 부국장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달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발사를 하기 며칠 전에 귀국의 분석관 한 분이 서울로 오셔서 저희에게 그 기술을 빼버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하셨죠. 그 견해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토마스에게로 쏠렸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태윤 국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백태윤 국장은 그 사과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부국장을 향해 다시 시선을 옮겼어요.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조용하던지 저는 그 한 표정 안에서 40년의 세월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협상을 시작하시죠. 워싱턴에서 한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영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다급하게 신문 한 부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더군요. 일본의 한 유력 일간지 영문판이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한국 고체 추진 기술, 무단 도용 의혹 제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내부 문서 유출. 저는 그 헤드라인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한국이 사용하는 고체 추진제 배합 방식이 일본의 자체 개발 기술과 흡사하며 이는 과거 양국 간 학술 교류 과정에서 한국 측이 부당하게 빼내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측은 자국이 개발한 차세대 발사체 기술을 거론하며 한국의 기술은 그 모방품에 불과하다는 식의 논조를 펼치고 있었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안흥의 그 지하 4층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그 1978년에 시료 한 덩어리를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누가 누구를 도용했다는 식의 주장을 결코 입에 올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진실을 모르는 국제 사회의 다른 분석관들은 일본의 이 기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유럽 우주국 쪽에서 한국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가 발송되었거든요. 저는 즉시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이미 그 기사를 보고 있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알리스터, 이거 음해 공작이에요. 명백한 음해예요. 일본 쪽이 한국의 성공을 못 견뎌서 국제 여론을 흔들려는 거라고요. 우리 본부 쪽에서도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본 내조실 라인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잡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어요. 보통의 경우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해당 국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자료를 공개하고 국제기구에 해명을 보내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한국 쪽에서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기사 따위는 처음부터 본 적도 없다는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한 통의 초대장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한미우주협력협정 체결을 기념하는 비공식 연회를 워싱턴 인근의 한 호텔에서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국 측에도 자문단 자격으로 초청장이 왔고 저는 토마스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연회장에 일본 측 인사들도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비행기에 오르고 난 다음이었어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측 인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미국 측 관계자들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외교관들이 섞여 있었어요. 백태윤 국장은 회장 가운데에 서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일본 측 인사들이 백태윤 국장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일본 대사가 있더군요. 50대 후반의 키 큰 남자였는데 표정에는 의례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일본 대사가 백태윤 국장에게 손을 내밀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태윤 국장도 정중하게 그 손을 맞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의례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일본 대사가 미소를 살짝 흐리며 본론을 꺼냈어요. 국장님, 최근에 양국 간에 안타까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체 추진 기술이 우리 일본의 기술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일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양국 간 학술 교류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할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사의 어법은 정중했지만 그 문장 안에는 명백한 견제가 깔려 있었어요. 우리 일본의 기술이 원조이고 너희 한국은 그것을 빌려간 것이니 이쯤에서 적당히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백태윤 국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면서 일본 대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달 탐사선을 실어 올린 발사체 말입니다. 그 위쪽에 실린 탐사선 캡슐을 한번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일본 대사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캡슐을 빼고 그 자리에 같은 무게의 특수 합금 구체를 하나 실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구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회장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백태윤 국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떤 위협이 톤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묻는 학자의 어조였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백태윤 국장은 단 한마디의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발사체에서 캡슐을 빼고 다른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가정을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일본 대사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일본 대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짧은 인사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백태윤 국장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와인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한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화면에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한국 달 탐사선이 달 궤도 진입을 위한 초정밀 분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관제센터에 환호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박상훈 수석연구위원이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장면이 잠시 잡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만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의 한 학술단체에서는 한국의 고체 추진 기술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른 화면에 함께 떠 있었어요. 한쪽 화면에서는 일본 학자들이 한국 기술의 불가능성을 논증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 화면에서는 한국의 그 불가능하다던 기술이 달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단지 사실의 나열이었어요. 어떤 주장도 어떤 해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화면을 한 번, 그리고 일본 대사가 사라진 출입구 쪽을 한 번 번갈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리스터, 저는 오늘 두 가지 장면을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는 백태윤 국장이 던진 그 한마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화면 속에 동시에 떠 있는 두 개의 뉴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두 개의 뉴스는 앞으로 한참 동안 동아시아의 기술 지형을 정의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입으로만 기술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술을 실제로 달까지 보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연회장의 한쪽에서는 한국 측 인사들이 조용히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담담하게 와인을 마시고 평소처럼 작은 미소를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광경이 오늘따라 어찌나 위험 있어 보이던지요. 마치 전쟁이 끝난 뒤에 조용히 무기를 거두는 노련한 장수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연회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다른 한쪽에는 그 한국을 견제하려다 결국 자신들의 한계만 드러낸 일본.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손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동아시아의 무게중심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연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화면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한국 달 탐사선의 궤도 진입 성공 소식이 반복되어 흐르고 있었어요. 그 화면 아래쪽에 작은 자막 한 줄이 떠 있더군요. 일본 측 관련 보고서 발표 보류. 저는 그 자막을 한 번 더 천천히 읽고 조용히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워싱턴 회의 이후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한미 양국은 우주협력협정이라는 이름의 합의서를 체결했고, 한국의 고체 추진 기술은 미국 달 탐사 계획의 핵심 부품으로 정식 편입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차례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한국과의 우주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가교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의 자택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머리맡에 휴대전화 진동에 눈을 떴어요. 토마스였습니다. 알리스터, 지금 텔레비전 켜요. 어서요. 저는 잠이 덜 깬 채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회색빛 표면이 천천히 카메라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달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보던 앞면이 아니라 인류가 좀처럼 직접 들여다본 적 없는 달의 뒷면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힌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 달 탐사선 착륙 진행 중. 저는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토마스의 목소리가 휴대전화 너머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알리스터, 저게 안흥에서 우리가 본 그 로켓이 올린 거예요. 1년 전에 우리가 비웃었던 그 고체 로켓이요.
화면 속에서 탐사선이 천천히 달 표면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착륙다리가 펼쳐졌고 미세한 먼지가 표면에서 솟구쳐 올랐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짧고 가벼운 진동과 함께 탐사선이 달 뒷면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한국관제센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박상훈 수석 연구위원이 보였어요.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김도현 책임연구원이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고 있었고요. 카메라가 그들을 비추는 잠깐 동안 박상훈 수석 연구위원이 손을 내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단 한 방울의 액체로 응축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도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들이 이어받고 그 아들이 또 자신의 후배에게 물려주는 일이요. 그런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마침내 그 결과를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박상훈 수석 연구위원의 그 눈물은 그 답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달 표면을 비추었습니다. 탐사선의 카메라가 주변을 천천히 훑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표면 위로 작은 먼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 사이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자막이 다시 흘렀습니다. 헬륨 동위원소 검출, 예상치 이상의 매장량 확인. 저는 그 자막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헬륨의 한 동위원소, 그러니까 헬륨-3이라고 불리는 그 물질은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를 가능하게 할 가장 이상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달의 표면에는 수십, 억 년 동안 태양풍에 실려온 것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가설이 있었죠. 그 가설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탐사선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량의 추정 가치는 우리가 알기로 어림잡아도 50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어요. 500조 원.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1년 예산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류 전체의 에너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자원의 가치였어요. 그 자원의 채굴권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한국이 방금 달 뒷면에 마련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갑자기 백악관 기자회견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성취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결정적인 기여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합중국은 한국을 우주에너지 협력의 영구적인 동반자로 공식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달에 갈 수 없으며 한국 없이 미래의 에너지 패권을 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국가의 정상이 다른 국가를 향해 우리는 당신 없이 갈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을 저는 분석관. 인생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선언에 가까운 진심이었어요. 토마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어딘가 텅 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알리스터, 저는 오늘 저희 본부의 회의실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한 가지 새로운 보고서가 회람되고 있더군요. 한국의 고체 추진 기술이 가진 진짜 의미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저는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토마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안흥에서 본 그 운반 능력 말이에요. 8톤이 넘는 그 적재량. 그게 우주에서는 달 탐사선과 채굴 장비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지만 만약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토마스가 그 답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소형화된 어떤 것이든 실을 수 있는 완벽한 투사 체계예요.
한국은 지금 우주를 향해서도 갈 수 있고 지구 어느 곳을 향해서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같은 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핵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들 필요가 없게끔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거예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사흘 안에 모든 게 가능한 상태로요.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토마스가 말을 이었어요.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할 거예요. 핵보유국이 아니지만 핵보유국과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나라로요. 그리고 그 발언권의 근거는 우리가 1년 전에 비웃었던 바로 그 고체 로켓이고요. 저는 토마스와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새벽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저는 1년 전 안흥의 그 통제실을 떠올렸습니다. 박상훈 수석연구위원의 차가운 미소, 백태윤 국장의 단단한 악수, 김도현 책임연구원의 무뚝뚝한 옆얼굴, 그리고 지하 4층의 누런 서류철과 1978년의 작은 시료 한 덩어리. 그 모든 것이 오늘 달 뒷면에서 마침내 하나의 결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던 한 작은 반도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견뎌서 마침내 우주의 자신만의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 영토의 가치는 500조 원이고 그 영토에 깃발을 꽂은 깃대는 한때 우리가 비효율이라 비웃었던 그 고체 로켓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과학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집요함이 강대국의 모든 견제와 모든 비웃음을 이겨낸 인내의 승리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토마스가 1년 전에 작성했던 그 보고서의 사본 한 부가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그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설계를 당장 빼버리라고 적혀 있는 그 보고서요. 저는 그 보고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서랍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손으로 직접 첫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동행이다. 저는 그 한 줄을 쓰고 한참을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천천히 거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달 뒷면의 한국 탐사선이 여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햇살 아래에서 분석관 인생 30년 동안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의 영국인 분석관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요. 달 뒷면 착륙 이후로 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이미 한 번 크게 뒤집혔고 두 번째 뒤집힘이 또 한 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두 번째 뒤집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특별 총회였어요. 한국이 우주자원 개발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안하는 자리였고 저는 영국 대표단의 자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반쯤 비어있을 좌석이 오늘은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한국 대표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객석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익숙한 얼굴이 와서 앉더군요. 토마스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명예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찰을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마스도 멋쩍게 웃더군요. 알리스터, 웃지 말아요. 저는 진심이에요. 그쪽에서 거절했는데도 제가 매달려서 자리를 만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기술 자체보다는 한국의 기술 철학을 서방에 전파하는 일이에요. 왜 한국이 40년을 그렇게 견뎠는지, 왜 그들이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 쪽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안 믿었는데 요즘은 강연 일정이 1년치가 꽉 차 있어요. 저는 토마스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워싱턴의 그 회의실에서 한국이 미련하다며 비웃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기술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술이 아니라 기술 뒤에 숨어있던 한 나라의 집요함이었겠죠. 총회장의 조명이 한 단계 어두워졌습니다. 단상 위로 한국 대표가 천천히 걸어 올라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총회장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 시선이 어찌나 차분하던지 객석 안의 술렁임이 단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회원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한 고체 추진 기술은 결코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좁은 요람에서 벗어나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사다리이며 동시에 그 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떤 과시도 어떤 위협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단단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이 기술이 어떤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만들지 않는 것은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들지 않는 것이 인류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안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를 곱씹어 보면서요.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있어서 안 만든다. 이 말을 다른 어떤 나라가 했다면 오만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하니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은 이미 안흥의 발사대에서 사막 한가운데의 영상에서 그리고 달 뒷면의 탐사선에서 모두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술의 고수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고수는 절대 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을 쓰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물러나기 때문이에요. 손을 써야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진짜 고수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지금 그 진짜 고수의 자리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도 손을 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모든 상대를 침묵하게 만드는 자리 말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한국은 그저 분석의 대상이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적당히 관리해야 할 후순위 동반자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저 단상 위에 서 있는 한국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의 외교 질서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겁니까? 한국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총회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일어서더니 곧 객석 전체가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도 일어났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박수 소리 한가운데서 한 가지 묘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에 한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몇몇 강대국의 대표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손은 분명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모순된 표정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차지한 위치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토마스가 저를 데리고 총회장 밖의 작은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공식적인 환담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저는 백태윤 국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대표들에게 둘러싸인 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김도현 책임연구원이 통역을 맡고 있었고요. 백태윤 국장은 저를 보자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인사 안에는 1년 전 안흥의 그 지하 4층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무언의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백태윤 국장에게 다가가서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국장님, 오늘 대한민국 대표의 연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안다는 그 메시지가 특히 그랬습니다. 백태윤 국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 대답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한참을 맴돌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백태윤 국장은 다른 대표들에게 다시 둘러싸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응접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발코니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어요.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뉴욕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거대한 도시를 수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분석관 인생 30년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무기 체계들,
수많은 전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예요. 저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친 다음 아주 천천히 한 줄을 적었어요. 이 한 줄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하면서 도달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신이 가진 칼의 무게를 아는 유일한 나라다. 저는 그 한 줄을 적고 한참을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칼의 무게를 안다는 것은 곧 그 칼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고,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칼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이 40년 동안 견뎌온 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저는 발코니에서 응접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백태윤 국장은 다른 나라의 대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다는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한쪽 구석에서 한국 측 인사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고요. 응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한 단어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묘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응접실 안에서 가장 차분하고 가장 무덤덤하고 가장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한국 측 인사들이었습니다. 백태윤 국장도 김도현 책임연구원도 그 누구도 자기들이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일을 하고 평소처럼 사람을 만나고 평소처럼 차 한 잔을 마실 뿐이었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작 한국 사람들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깊은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